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와 상상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상상력이라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magination이란 말을 쓰거든요. 상상력은 영어로 imagination. 원래 이 상상력은 누가 한 이야기냐면 상상력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문학에서 유명한 그 시인이 있어요. 그 낭만주의 시인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라고. 콜리지라는 시인이 이제 이미지네이션 이걸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콜리지라는 시인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국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그 시인 중에 하나가 콜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콜리지가 상상력을 이야기했다. 근데 이 콜리지의 시는 이제 뭐 악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야겠네. 악마시. 이 악마시 말고 또 다른 시 형태가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여러분도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콜리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를 쓰기 위해서 아편을 복용해요. 재미있는 분.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아편 복용했다가는 경찰에 잡혀가고 그러겠지만 시를 쓰기 위해서 아편을 복용을 해서 막 꿈을 꿔요. 그래서 꿈을 꾸면 꿈속에 있는 뭐 그런 것들 그 상황 이런 걸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했다가 시로 써요. 그게 이제 쿠블라이 칸이나 노스부의 노래. 이런 작품들이 악마시예요. 실제로 아편을 복용을 하고 나서 쓴 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좀 필요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3쪽의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거죠. 상상력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거 다 상상력 아닙니까?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게 해리포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상상력이 시에서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거기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베르니스는 그의 상상력 소설에서 시를 창조하는 정신적 능력으로서의 상상력. 그렇죠. 상상력, 시를 창조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각적 재생물과 환상적 창조물로 나눴다. 베르니스.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하나는 지각과 관련되는 거, 감각계로부터 이탈을 본질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고. 또 베르그송 나왔죠? 시인은 이미지를 통해 사고를 키운다. 시인은 이미지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 베르니스, 베르그송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좀 보십시오. 자, 넘기세요. 자, 204쪽에 보면 그래서 시적인 상상력 세 번째 줄에 보면 이게 상당히 창작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수용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쓸 때 상상시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상상시. 상상해서 쓴 시. 그런 게 이제 시에서 여러분이 시 쓰실 때 뭐 서정시만 쓰는 것보다는 이게 상상의 경지 이런 걸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동서양의 상상력 이론 그 밑에 보세요. 상상이란 말은 동양에서 생겨난 맥락을 통해 생각하는데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중국인들이 인도에서 코끼리 뼈만 가지고 코끼리의 형상을 머릿속에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코끼리 상자가 이렇게 쓰는 건 아시죠? 코끼리 상자거든요. 이게 이제 코끼리가 뭡니까? 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아도 있고 이게 일종의 상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되고 이게 몸이고 이게 이제 막 뼈 같은 거죠. 막 이렇게 나온 거. 이걸 보고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 상자라는 거. 그렇게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상상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코끼리 뼈는 라는 현실적인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중국의 문예 비평가 유협이 나오죠. 상상력의 특징과 기호를 세 가지로 정의한다고 나옵니다. 상상력의 특징 그리고 이제 기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법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룰. 첫째는
미묘한 상상력을 통해 정신은 외부의 사물과 접촉한다. 둘째,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현상계에는 분명해지고 정서적 상황에 감응한다. 셋째는 산으로 올 때의 생각과 감정은 산의 경치로 충만하고 가득 차고 또한 사람이 바다를 볼 때의 생각은 바다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제 뭔가가 쓰여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205쪽의 둘째 줄 이물 관물 사물로서 사물을 바라본다. 자, 이물 관물의 뜻 써놓으세요. 사물로서 사물을 바라본다. 이걸 이물 관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물의 생명력이 약동하거나 위축되지 않으면서 자아는 속에 남는다. 주객일체, 주인과 손님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강조했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서양의 상상력 아리스토텔레스. 또 상상력을 강조했다는 거.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 6째 줄 좀 내려가면, 바슐라르가 있어요. 바슐라르. 여기 네모처럼. 바슐라르. 이 사람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미지의 생성이 인간 존재의 그 근본적 움직임인 역동적 상상력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밑줄 두 줄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슐라르. 자, 그 다음에 205쪽 밑에서 둘째 줄, 인용문 밑에서 둘째 줄. 바슐라르는부터 206쪽의 세 번째 줄까지 쭉 밑줄 치세요. 자, 쭉쭉쭉. 그 다음 페이지 세 줄. 그래서 바슐라르는 심층 심리학이자 이 원형이라고 명명한 원형. 융은 아시죠? 집단 무의식 이런 거 이야기한 사람이죠. 인간 정신의 깊은 심층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미지들을 다시 발견하는데 이 원형이 상상력의 독자적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상상력은 외계의 대상들의 이미지라도 상상 가운데 어느 원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건 힘차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힘차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바슐라르가 이야기하는 상상력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결국 상상력인데 바슐라르는 그 상상력을 좀 더 역동적인 어떤 이미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6쪽 그 밑에 첫 줄 보면 이처럼 바슐라르에게 상상력은 이미지가 원형에 이를 때 희열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심미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심미적 경험. 심미적 경험은 미적 경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세요. 뭐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자, 207쪽의 상상력 역할과 기능으로 가겠습니다. 상상력 역할과 기능의 3번의 넷째 줄을, 다섯째 줄부터 볼게요. 영국의 비평가 해즐리 시부터 맥락이다까지. 영국의 비평가 해즐리 시 맥락이다. 그래서 이 해즐리 시는 오직 상상의 언어다. 그래서 상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무한한 형상과 힘의 화합으로 빚어진 그대로를 나타내는 능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상상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해즐릿이다. 이렇게 사람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보십시오. 밑줄 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게 상상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밑에서 셋째 줄, 207쪽. 이때 상상은부터 의미한다까지 밑줄 치세요. 영감이나 직감과 비슷하다. 경험을 표현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걸 보세요. 영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당이죠, 무당. 이게 이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무당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비가 오도록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교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비가 오도록 기우제를 지내는 거니까. 하늘과 사람의 교감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도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직관, 경험을 의미하는 의식의 양식으로서 기능이다.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칸트가 또 나와요. 칸트, 그 208쪽의 두 번째 단락. 자, 칸트, 철학자 칸트 있죠. 임마누엘 칸트. 그래서 칸트가 그 마을을 가면 시계를 맞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6시, 6시 청각에 땡 하면 산책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는 임마누엘 칸트죠. 거기 둘째 줄에 있죠. 상상력은 감각과 오성을 통합해서 현실적 인식을 성립시키고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과 사유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의식적 장치다. 오성이란 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오자가 이게 깨달을 오자입니다.
오성할 때 오자. 깨달을 오자. 오성.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력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문학에서 보면 이제 낭만주의 시인들이 있죠. 시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워즈워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콜리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키치라든가 이 존 키치라는 사람들도 이제 오드 시리즈를 통해서 상상력을 이야기를 했고요. 키치라는 사람도 상상력을 이야기했고 또 이 낭만주의 시인 중에 여러분이 이걸 하나 또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그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는 그런 그 시를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그런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셸리입니다. 셸리. Ode to a West Wind. 셸리. 자, 여기서 이 웨스트 윈드가 서풍인데 시인의 상상력.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셸리의 이 서풍에 붙이는 노래, 자, 거기에 서풍이라고 하는 말은 시인의 상상력이다. 시인의 상상력이다. 자, 그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그 시가 바로 이 셸리의 오드 투 웨스트 윈드. 자, 오드 투 웨스트 윈드 우리말로 뭐라고요? 서풍에 붙이는 노래다. 서풍에 붙이는 노래다. 자, 그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서풍에 붙이는 노래. 거기서 이제 뭐 겨울이 지나면 봄이 멀지 않으리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게 되죠. 하여튼 그게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09쪽을 보세요. 209쪽을 보면 시적 상상력인데 작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시적 상상력이 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전본관에 피아노가 있어요. 자,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에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이거는 이제 여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물고기가 쏟아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받은 것을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한 거예요. 표현 재밌죠?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파도들이 막 이렇게 운율이 흘러가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칼날 하나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자, 넘겨보세요. 물고기와 피아노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서 시인의 상상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피아노 소리와 이에 대한 감동을 대담한 언어로 표현했다. 피아노의 신선하고 생기는 소리를 우리가 보는 듯이 표현했고 싱싱한 물고기가 튀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빛의 이미지를 구사하는 방법. 둘째는 시퍼런 파도의 칼날을 집어들었다.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감동을 비유한 것이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죠. 이런 게 뭐다? 시적 상상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워즈워드의 무지개를 보세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은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랬고 타자는 오늘에도 매한가지. 50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어져. 자, 보세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The child, the father of another. 시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뭡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게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가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나이 들어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뭐랄까요? 의지.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어린이가 어른을 어떻게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의 그런 순수함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싶은 의지를 나타내는 게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child is a father of an adult. 자, 그래서 자 211쪽을 이제 보겠습니다. 211쪽.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상력이라는 건데 무지개라는 대상을 통해 새로운 상상력,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창조해낸다. 그래서 어릴 때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어른을 빗대 어른이보다 못하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뭐 그런 식으로 어린이의 순수함.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이게 무지개라고 하는 게 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막 사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순수의 세계로부터 멀어지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전파견문록에서 컵라면을 예전에 보니까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는 선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른한테 컵라면 이야기해봐라. 컵라면이 선이 중요하죠. 선을 넘어가도 안 되고 물 넣을 때 덜 해도 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한테 그런 이야기 해봤자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어른이 가져야 된다. 자, 김광규 어린 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밑에. 그래서 어미를 따라 잡힌 어린 개 한 마리, 큰 개들이 새끼줄에 묶여 거품을 뿜으며 헛발질할 때 개장수의 부럭을 빠져나와 옆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간다. 개펄에서 숨바꼭질하던 시절 바다의 자유는 어디 있을까? 눈을 세워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달려오는 군용트럭에 깔려 길바닥에 터져 죽는다. 먼지 속에 썩어가는 어린 개의 시체,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어린 개의 삶과 죽음, 자유와 속박, 꿈과 좌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꼭 어린 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뭡니까? 그 죽음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읽어보면 조금 민감하게 살피면 군용 트럭이 짓밟고 가는 어린 개의 죽음을 통해 폭력성을 느낄 수 있다. 어미를 따라잡힌 어린 개 한 마리의 비참한 삶과 죽음을 그리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음의 가치를 다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여튼 이제 그런 희생, 그 물리적인 현실에 의해서 파괴되는 어떤 희생.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어린 개만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인간이 어떤 그 뭡니까 탱크에 막 짓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또 이 개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폭력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12쪽의 시에서 4줄 올라가 보세요. 가령 다음에 그 밑줄 세. 이 시편은 개의 죽음이라는 물리적 현실을 폭력성에 의해 희생되는 가치로 연결하는 상상력에 의해 구성된 결과다. 자, 그 다음에 정의성의 민지의 꽃이라는 시가 또 있어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덜렁 집안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거기서 만들고 키웠다는 5살 배기 딸 민지.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나한테 들리고 질경이 나신 게 토끼뿔 억새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했다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꽃이야. 민지가 대답했다. 그건 잡초야라고 말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 내 말은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 애의 말 한마디가 풀잎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가수 예민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거기 그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생각이 나죠. 뭐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이런 노래 있죠.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이 산골에서 자라난 민지와 세상살이의 때가 묻은 시인은 세상을 달리 바라본다. 있죠? 그 시각 차이는 말의 차이. 시인은 번거로운 서울 살림을 거두어 강원도로 내려간 제자의 딸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상력, 민지의 꽃이 하는 말 한마디는 풀잎의 잠도 흔들어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숱한 이름을 가진 풀꽃들을 잡초로 알고 있는 시인의 생각에는 때가 묻어난다. 그렇죠? 다 잡초잖아요. 그냥 이 수많은 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시인은 그것의 이름들을 이렇게 다 불러주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인사도 하고 잘 잤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그 식물들에게도 이렇게 뭡니까 그 경음악이라든가 이런 거 틀어주면 더 잘 자란대요. 그리고 뭐 이 젖소라든가 이런 경우도 젖을 짤 때 이런 뭐 아주
이게 편안한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더 잘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식물들 속에도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있다. 뭐 우리가 밥에다가 막 욕하면 밥이 막 그 뭐 뭡니까 썩어버리고 안 좋게 나오는데 밥에다가 잘 있었어 막 이렇게 말하면 그 밥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막 곰팡이도 안 들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과의 교감을 이야기하는 시죠. 이 민재꽃이라고 하는 것이 꽃과 인간의 교감.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영도의 빈집이라는 시가 있는데 기영도 문학관 여러분 광명시에 있어요. 광명시에. 그러니까 그 안 가보신 분은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자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촉들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그러니까 사랑을 잃은 이들의 심금을 울려. 심금이란 것은 마음의 그 검은고란 뜻이에요. 심금이라는 말이.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라는 인상적인 구절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소도구나 장면들이 쓰기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잃은 자의 다음 행위가 사랑이 이루어지던 때의 기억을 지우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썼던 기억을 떠올려요. 창밖에 떠들던 겨울 안개에 감싸였을 짧은 밤, 망설임과 공포 속에서 떨구어진 눈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잘 있거라. 아디우라고 하죠. 아디우. 이제 아디우란 말 하죠. 잘 가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쓰면서 마지막 쓰기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5쪽 보세요. 215쪽. 215쪽을 보면 214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볼게요. 말하자면 화자는 마지막 눈물의 글쓰기를 수행하고 결과를 책상 서랍에 넣고 문을 잠근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뭡니까 자기 생각을 서랍에다 넣어가지고 문을 잠그겠습니까? 쉬니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엾은 내 사랑이 갇힌 빈집이 탄생한 거예요. 이 빈집이 가엾은 내 사랑이 갇힌 빈집이다. 사랑을 잃고 화자가 빈집에 머무는 게 아니고 떠나보낸 사랑이 빈집에 갇힌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빈집에 가두고 간직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이제 내 추억의 서랍 속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215쪽이 두 번째 단락 상상력은 참신한 즐거움과 새로운 인식을 주고 구체적 현실과 예술을 결속하여 묶어버린다는 거죠. 독자의 상상을 자극하고 촘촘한 사물의 조직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시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빈집이라는 거하고 민재의 꽃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무지개, 어린 개의 죽음,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피아노의 음률을 물고기와 파도 이런 것으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210쪽에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것은 그런 그 무지개라는 대상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막 하늘에 무지개가 있으면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순수에 대한 어떤 희망이죠. 그러니까 순수의 세계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무지개로 상징을 한 것이고 어린 개의 죽음이라는 건 실제 개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예전에 막 미군의 어떤 탱크에 막 이렇게 죽고 뭐 그런 뭡니까 소녀들도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폭력성도 이제 그걸 대변해서 개라고 이야기한 거고 민지의 꽃이라는 것은 그런 그 뭡니까 이 꽃과 인간의 교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잘 잤니 뭐 이런 식으로 꽃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뭐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이랄까요? 그다음에 빈집이라는 것은 사랑을 빈집에 가두어서 간직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열망이라는. 그러니까 빈집이라는 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랑을 그냥 나의 그 뭡니까 책상 서랍에 넣고 문을 잠근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빈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상상력으로 볼 수 있고 원래는 이제 시의 상상력을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좀 더 영문학에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나라의 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